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서도 정상국가로선 할 수 없는 비열한 도발이라며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고,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도 언급했는데, 야권에선 평화를 지키는 게 안보라며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추념사에서 한 번만 언급했던 북한이란 단어를 올해는 4차례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비열한 방식의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지난 4일 비상식적 도발이라고 한 데 이어 이번엔 표현 수위를 한층 높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층 더 강해진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북한이 민감해하는 주민들의 인권 문제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불과 50km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쟁이나 외부와의 충돌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을 막는 것이 안보 정책의 핵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를 향해 9.19 군사합의를 계속 지키겠다고 선언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 단체가 오늘 새벽 대북전단 2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내면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보내면 맞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인데 계속해서 김재현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의 얼굴이 그려진 대형 포스터를 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냅니다. 북한 인민이여 일어나라!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늘 새벽 경기도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K-팝과 나훈아, 임영웅 노래 등을 담은 USB 5,000개와 1달러 지폐 2,000장도 풍선에 함께 실렸습니다. 살포 당시 경찰 제지는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JTBC에 오늘 새벽에는 바람이 너무 약하게 불어서 전단을 날릴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기상청은 오늘 자정에서 새벽 사이 경기 북부엔 남풍이 약하게 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도달하더라도 깊숙이 가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대북 전단을 공개적으로 날려보낸 이상 북한이 맞대응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오물풍선 약 1,000개를 살포한 북한은 지난 2일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을 다시 보내면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중지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훈련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 야권에선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국방위원장 출신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JTBC 통화에서 북한이 이번 일을 기회로 서북도서 쪽에서 국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내 생각엔 3개월 이내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당장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북한이 보복에 나설까 봐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총격 사태까지 났던 지난 2014년의 악몽을 떠올리는 주민들도 많았고, 정부가 대북전단 날리지 못하게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오원석 기자가 접경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아스팔트 사이 난 구멍은 북한 기관 총탄이 떨어진 흔적입니다. 10년 전 북한은 날아오는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 총탄 가운데 일부가 주민센터를 비껴갔고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대북전단을 둘러싼 남북 갈등과 남남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점입니다. 두 차례 오물 풍선이 내려오고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으로 맞대응하자 주민들은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유, 그냥 간이 요만했지 뭘. 진짜 문제는 터지는구나. 근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래도 다 대피소로 해서. 접경지 주민들 입장에선 일상과 생존이 걸렸습니다. 별일 없는 게 좋은데 북한 사람들 또 감정을 또 나쁘게 또 영향을 줘가지고 저희들한테 혹여나 피해가 올까 하는. 앞서 북한은 오물풍선 날리기를 중단할 테니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다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그거 못 날리게 해야지. 이거 날리지 말아야 되는데. 불안해. 안 될까봐 불안해. 긴장 상황이 계속되면 전단을 날리려는 대북단체와 접경지 주민들 사이 물리적 충돌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북한이 4년 전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 지역입니다. 여기서 불과 3km 떨어져 있는데 주민들은 아직도 그때의 불안했던 일상을 잊지 못합니다. 서로 확성기를 울리고 위협을 주고받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불안이 일상이 될까 주민들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검찰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사흘 연속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여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게 고개를 숙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추념식장에 들어선 김건희 여사.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엔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함께 참배했습니다. 오늘 추념식과 마찬가지로 정부 공식 행사였던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어제와 그제는 이틀 연속 윤 대통령이 없는 단독 일정도 소화했습니다. 용산 어린이공원 어린이환경생태교육관 개관식엔 한남동 관저에서 키우고 있는 은퇴한 안내견 세로미와 동행했고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방한한 아프리카 정상들의 배우자들과는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오찬의 경우 김 여사가 직접 일정과 식사 메뉴를 챙겼다며 대통령실은 여사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모습을 감췄던 김 여사는 지난달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150여일 만에 공개 활동을 다시 시작한 바 있습니다. 외교 행사와 국내 일정에 복귀하면서 해외 순방 일정도 재개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이 공개 소환 카드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면서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을 놓고 대통령실과 조율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에서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가 가까워지면서 정치권도 그 방식을 놓고 본격적인 입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에선 공개 소환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사법 정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시간 끌지 말고 김건희 여사를 공개 소환하십시오. 검찰이 여론을 살피고 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론 반응을 보는 거다. 검찰 측에서는 소환해도 큰 문제는 없겠구나 정도까지는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여당에선 검찰이 일방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의 영부인인데 어떤 방식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거냐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협상을 해야죠. 검찰은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 목사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장에 동석한 비서들까지 조사하면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만 남습니다. 검찰은 대면 조사를 전제로 공개 소환 등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조만간 대통령실과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까지 한 번에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조율이 순조롭다면 이르면 이번 달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조사 방식을 놓고
검찰과 다른 의견을 내면 진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입니다. 누구와 언제 통화를 했는지, 또 녹음 파일이 남아있다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종섭 전 장관에 이어 다른 핵심 관련자들도 당시 기록이 없는 이른바 깡통폰을 공수처에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공수처는 올해 1월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 역할을 해온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휴대전화를 제출했습니다. 박 전 보좌관의 통화 내역은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힐 핵심 단서입니다. 이 전 장관을 따라 해외 출장을 떠나려던 7월 31일 박 전 보좌관은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브리핑이 취소된 직후 3시간 동안 6차례 통화를 나눴습니다. 이후 경찰로 넘긴 자료를 군이 가져와 재검토를 결정한 8월 9일까지 25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휴대전화는 지난해 하반기에 바꾼 새 전화였습니다.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7월에서 8월 기록이 없는 이른바 깡통폰인 겁니다. 박 전 보좌관은 JTBC에 3년 가까이 사용해 성능상 휴대폰 교체 시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첩 당일인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3차례 통화한 이 전 장관 역시 지난 3월 교체된 휴대폰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통신사를 통해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통화 기록은 1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한두 달밖에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동해 석유 가스전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년 가까이 우리 정부와 함께 이곳을 공동 탐사해온 호주 업체가 보고서에서 더 이상 장래성이 없어 철수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런데도 정부가 가능성을 부풀린 거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자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의 지난해 반기 보고서입니다. 탐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면서 더 이상 장래성이 없는 광구에서 철수했다며 한국을 언급합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석유공사와 공동 탐사를 벌여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크다고 본 동해 8광구, 6-1광구 북부도 해당됩니다. 우드사이드는 한때 이곳에서 대규모 가스전 발견 가능성을 보고 조광권 50%를 확보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1월 돌연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미 장래성이 낮다고 판명난 곳에서 다시 탐사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자 정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우드사이드 사업 철수는 기존 사업의 재조정 과정이었다며 장래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해석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드사이드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사 인수당했고 인수당하면서 자산 정리 과정에서 저희 지분을 다 넘겼고요.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 석유공사가 미국 액트지오 측에 그간의 자료와 추가 탐사 자료를 넘겨 분석을 의뢰했고 새로운 유망 구조를 발견했단 겁니다. 국영 대표 회사로서 자기들 나름대로 한 처리학을 한 걸 그게 자문을 줘서 관련된 내용을 더블 체킹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걸 이제 전산 처리하고 이제 해석해서 또 다른 유망 구조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관계자와 함께 내일 오전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의 신상과 근황이 최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은 잘 살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잇따르면서 가해자들이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윤 기자입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한 남성의 신원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이건 뭔지 알지? 회사에서 내려준 번호 맞지? 이 남성이 일하고 있던 대형 통신사는 업무를 계속하기 힘든 상태라며 임시 발령 조치를 내리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닷새 전엔 또 다른 유튜버가 가해자라며 남성 2명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1986년생. 현재는 아내와 결혼하여 딸을 낳고 아주 잘 살고 있는 거다. 공분이 커지면서 이 남성이 일하던 식당은 결국 폐업했습니다. 식당엔 지목된 남성이 조카가 맞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사과문이 붙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이 일하고 있다는 김해의 한 수입차 판매업체는 이 남성을 해고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늘도 경남 밀양의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4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일어났습니다. 밀양 지역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한 여중생을 꿰어내 1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망을 보는 등 간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람까지 합치면 연루된 인물은 119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건 10명, 그나마도 모두 소년원으로 보내져 전과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이렇게 가해자들에 대한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마녀 사냥식의 사적 제재 역시 문제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피해자 측은 가해자 신상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피해자 지원단체가 밝히는가 하면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잘못 지목돼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최현수 기자입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자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만약 내가 영상에서 말한 게 사실이 아니고 억울하다면 증명을 한번 해보면 되잖아. 전과조차 남지 않았던 가해자들을 대신 응징했다며 통쾌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한테 봐달라며 파리마냥 싹싹 빌었던 애들은 봐줘야 하는 걸까?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 측 동의를 구하고 신상 공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성폭력상담소 측은 피해자와 가족 모두 가해자 44명 모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을 지워달라 요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유튜버는 피해자 측 동의를 구했다는 공지글을 삭제했습니다. 검증 안 된 무분별한 폭로 탓에 피해자도 발생했습니다. 유튜버가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지목한 이가 엉뚱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건 지금 어디 네일샵처럼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오판에 의해서요. 피해 여중학생이 20년 이후 또다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 디지털 교도소란 사이트에서는 얼마 전 있었던 의대생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이걸 근거로 피해자의 사진과 소셜미디어 주소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는 사회적 신뢰가 깨지면서 무차별한 신상 공개와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는 사생활 영상으로 형수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과 별개로 직접 찍은 이 불법 영상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황 씨가 불법 촬영한 게 더 있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서 보여주기까지 했다고 황 씨 형수가 검찰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승렬 PD입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 이모 씨에 대한 지난해 11월 검찰 신문조서입니다. 검사가 황 씨 휴대폰에서 촬영한 내용이 무엇이냐 묻자 황의조가 몰래 찍은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낸 대화라고 이 씨가 답합니다. 황 씨로부터 사진을 받은 남성이 이 여성이 누구냐고 묻자 황 씨가 성매매 여성이라고 했다고도 말합니다. 몰래 찍은 구도의 사진을 지인에게 자랑하듯 보냈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 이 씨가 SNS 계정을 통해 유포했던 영상과는 또 다른 사진입니다. 이후 이 씨가 황 씨에게 해당 대화에 대해 물었는데 황 씨가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유포 사건 직후 황 씨에게 보낸 메일에서도 황 씨가 지인들과 여러 차례 촬영물을 공유한 것을 언급하며 협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낸 반성문에서 황 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황 씨도 이 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낸 상태입니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동영상을 찍은 여성은 2명으로 10개가량 찍었고 모두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취재진은 또 다른 불법 촬영 정황에 대해 묻기 위해 황 씨의 변호인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어떤 취재에도 응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황 씨를 추가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저희는 황의조 씨와 관련한 증거인멸 정황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불법 촬영 혐의의 중요한 증거물인 황 씨의 휴대전화를 황 씨의 모친이 불태워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승렬 PD입니다. 황의조 씨의 친형 황모 씨의 경찰 진술입니다.
경찰이 황의조 씨의 휴대전화 제출을 거절한 이유를 묻자 자신의 아내 이 씨가 해당 기기를 사용한 적 있어 사생활이 노출될까 봐 걱정했다고 답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묻자 어머니가 의조의 유니폼 등과 함께 태워버렸다고 말합니다. 형수 이 씨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황 씨 측이 불태운 휴대전화는 유출 피해 여성들의 영상을 찍은 기기입니다. 형수 이 씨도 황 씨의 불법 촬영 사진을 유포하는 대화를 촬영했다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비밀번호를 풀겠다며 잠시 휴대전화를 받은 뒤 눈앞에서 초기화를 해버린 겁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자신의 사생활이 유출될까 봐 그랬다고 진술했고 검찰에 가선 황의조의 불법 촬영, 유포 사실이 드러날까 걱정돼 그랬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후 선고를 앞두고선 황 씨가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황 씨가 검찰에 송치된 건 올해 2월입니다. 검찰은 아직까지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 등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늦어지는 수사에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나라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기리는 현충일이지만 군인 가족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런 불만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최근 잇따른 군부대 사망 사고를 놓고 온라인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현충일인 오늘 군 소통 커뮤니티 더 캠프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최근 연이어 일어난 군 사망 사건에 대해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부모들이 진정한 호국 보훈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썼습니다. 정부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최고로 예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작 군 장병들이 복무 중 숨지는 일이 이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동참을 호소한 겁니다. 지난달 말 육군 신병훈련소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진 뒤 숨졌고 앞서 다른 육군 훈련소에서는 훈련 중 터진 수류탄에 훈련병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충일을 맞은 군 가족들은 손글씨로 적은 피켓 사진을 연이어 올리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훈련병을 사망으로 내몬 군기훈련은 훈련이 아닌 가혹행위였다는 지적과 나라가 보호해주지 않는 자식, 부모가 지킬 것이라는 의지를 담은 글도 올라왔습니다. 군 인권 사망이라고 적은 검은색 근조 리본과 촛불 사진도 이어졌습니다. 오전 10시 전국에 현충일 묵념 사이렌이 울리자 생때 같은 자식이 죽었는데 사이렌을 울리고 싶냐며 제대로 된 사과가 먼저라는 취지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오늘 부산의 한 아파트에 현충일에 걸어야 할 태극기가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우길기가 내걸려 종일 논란이었습니다. 도를 넘었다며 많은 시민들이 화를 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주상 복합 아파트 벽면에 걸린 건 이른바 우길기입니다. 군국주의 시대 일본 군기로 사용됐고 전범기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하필 현충일 아침 온라인에 목격담이 돌기 시작했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찾아가 봤습니다. 태극기가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아침에 문을 열고 저기를 봤는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개인의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저런 도를 넘어서는 부분에서 주민들 항의가 이어졌고 관리사무소 측은 내부 방송으로 우길기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불만 있으니까 안 자라겠습니까? 쓰레기 막 무단 폐기도 하고 일종의 데모지. 문 앞엔 대국민 사기극은 끝났다는 알듯 말듯한 글을 써 붙였습니다. 전화번호도 적어뒀는데 정작 다른 사람 번호였습니다. 혹시 일본 사람이 아닐까 했지만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런 돌출 행동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부터 한 달 가까이 일장기를 걸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변과 법적 분쟁이 있는데 그 항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3.1절에는 세종시에서 한 목사가 일장기를 내걸면서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 뭘 내걸든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에겐 상식이 필요합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산부인과가 환자를 모아오는 브로커 40여 명을 일반 직원인 것처럼 위장 취업시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진료비를 부풀려 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온 곳입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산부인과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내립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갑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이 병원은 환자를 모아오는 브로커를 일반 직원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상 환자 소개를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위장 취업을 시켰습니다. 병원이 브로커들과 쓴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무 장소는 병원 건물 10층, 고객 서비스 업무가 담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는 월급으로 줬습니다. 실제 그 직원 월급 줄 때 그 사람들 월급도 같이 주는 걸로 했었죠. 아, 그럼 여기서 근무를 했나요? 근무는 안 했죠. 직함도 달아졌습니다. 그 브로커 조직을 병원 상담실장으로 앉혀놔요. 나머지 20몇 명을 4대 보험만 들여놓고 출근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꾸며놓죠. 병원이 받은 자문 보고서에 이렇게 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년에 10억 원 이상 광고료로 썼는데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소개 수수료가 가장 많았다며 세무조사와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려면 광고료를 줄여야 한다며 브로커를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을 숨기기 위한 위장 계약이라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법무법인 측에 이틀에 걸쳐 입장을 물었지만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각종 명령을 취소하지 않으면 17일부터 무기한으로 중증 응급을 뺀 모든 진료를 한꺼번에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이렇게 파업하겠다고까지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장 환자들의 피해가 클 걸로 보입니다. 강다현 기자입니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이번 달 1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수술과 진료를 모두 멈춥니다. 앞서 교수들은 지난 3일부터 오늘까지 나흘 동안 휴진 등 총파업 투표에 참여했는데 참여자의 63%인 930여 명이 강경투쟁에 찬성했습니다. 비대위가 내세운 총파업 이유는 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각종 명령과 행정처분을 거두겠다고 했지만 복귀자와 나머지를 가르기 위한 꼼수라는 입장입니다. 미복귀자는 여전히 처분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명령들을 완전히 취소하고 책임을 인정할 때까지 전면 휴진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비대위는 다른 대학의 참여도 호소하고 있어 파업이 다른 병원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셧다운이 시작되면 진료 공백과 환자 피해는 훨씬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병원 의사 가운데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46% 수준으로 주요 5대 병원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타격도 커 지난달 말 병상 가동률도 51%대로 주요 5대 병원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개원이 중심인 의협도 모레 자정까지 총파업 투표를 한 뒤 투쟁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 100일 넘게 이어진 의료 공백 사태는 또다시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올해 입시는 유난히 변수가 많아 수험생과 학부모의 걱정이 큽니다. 의대 정원과 무전공 선발이 크게 늘었고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겁니다. 이런 걱정을 보여주듯 오늘 한 학원의 입시 설명회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한 사교육 업체의 입시 설명회 현장입니다. 학부모와 수험생이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필기도 빠짐없이 합니다. 직접 나온 사람은 500여 명, 온라인으론 8천여 명이나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몰린 건 올해 대입 전형의 변수가 유독 많아 합격선 예측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많이 변화가 있잖아요, 입시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선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의대 입시는 뜯어보고 분석을 해보면 해볼수록 굉장히 지금 다이나믹합니다. 서울대, 역사, 고려대가 한 개 만들어진 거랑 다름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점수 변화가 없다는 게 이상하죠. 상위권의 재수생과 반수생 등이 의대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이공계 학생의 지원 전략도 바뀌는 상황입니다. 의대는 아니고 공대 쪽이어서 이제 의대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빠지면 이제 공대 가는 아이들에게는 조금 유리한 해가 되지 않을까.
대학 입학 후 전공을 정하는 무전공 선발 인원도 4배가량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학과의 규모가 달라지고 합격선도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6월 모의평가가 여전히 어려웠다는 평이 많아 올해 수능 난이도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입이 대단히 까다로워져 사교육에 기대는 학부모와 수험생이 더 많아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학원을 많이 가지 않나. 졸업하신 분들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막 뒤늦게 다시 도전하려고 하고 이래서 사교육은 여전하지 않나. JTBC 조보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역대 가장 더웠던 봄 1, 2, 3일을 최근 3년이 싹쓸이했습니다. 이러다 봄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전 세계가 가장 뜨거웠던 지난해의 기록이 5년 안에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봄 우리나라의 기온이 1973년 이래 역대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3월에서 5월 전국 평균 기온은 13.2도로 평년 봄 기온보다 1.3도 높았습니다. 봄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23년, 세 번째로 높았던 해는 2022년으로 최근 3년이 역대 1, 2, 3위 기록을 모두 가져간 겁니다. 바다도 뜨거웠습니다. 지난 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균 14.1도였습니다. 최근 10년 평균을 웃돈 것으로 10년 중 최고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뜨거운 날들이 예상됩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지난해 연평균 표면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45도 높아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역대 가장 뜨거웠던 지난해의 기록이 5년 안에 깨질 가능성이 86%라고 했습니다. 또 이 5년 안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평균 기온보다 1.5도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80%라고 예측했습니다. 1.5도. 이 1.5도는 지난 2015년 국제사회가 파리기후 변화협약에서 이 선은 막아보자며 합의한 기준선입니다. 하지만 이 목표는 점점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년 기간 안에 연평균 기온 상승폭이 1.5도 기준선을 초과할 확률이 2017년에서 2021년엔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서 2027년엔 66%로 상승했고 이젠 80%가 된 겁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2명,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라고 해도 합계 출산율 0.7명 수준의 우리보단 훨씬 나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비상 상황이라며 육아 지원금을 대폭 늘리는 등 각종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2명, 도쿄는 1.0명 선도 무너졌습니다. 지난 1947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自分は3人いますけど、あんまり3人兄弟の方はいないです。自分の時間がやっぱりなくなるので、育てていくのは結構大変かな。 일본 기시다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어린이 육아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쿄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동수당을 신청하라고 보낸 우편입니다. 18세 자녀 1명까지 연간 최대 6만 엔, 우리 돈 53만 원을 준다는 건데요. 이런 지자체 지원에 이어서 중앙정부도 아이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겁니다. 기존의 15세 자녀까지만 주던 아동수당은 고등학생인 18세로 확대하고 부모 소득 제한도 없앴습니다. 누구나 자녀 1명당 매달 10,000엔을 지급하고 셋째부터는 30,000엔으로 늘어납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 급여도 기존 80%에서 100%로 인상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부모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재정 지원에 따른 막대한 재원 문제도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지원금 명목으로 의료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기로 한 겁니다. 회사원의 경우 우리 돈으로 연간 9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結局変わらないのかなっ
むしろね、いろいろお金かかることも多いので、人数増えると大変なのかなっていう印象は受けます。 일부 현지 언론에선 현금성 지원 위주의 대책에 물음표를 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580조 원이 넘는 저출산 예산을 썼지만 출산율을 반전시키진 못했다는 겁니다.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혼을 기피하는 세태와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최근 규모가 작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경영난 등을 이유로 사업을 접고 있는 건데 문제는 돈을 맡긴 고객들에게 폐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문을 연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사업을 접었는데 현재는 공지문만 덩그러니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소에 예치된 돈을 돌려받으려면 수수료 5만 원을 내고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라고 돼 있습니다. 연락 가능한 연락처는 찾아볼 수도 없는데 이미 다 퇴사해서 대응할 인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감독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이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거나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금융당국이 29개 거래소 가운데 10곳을 긴급 조사한 결과 온라인 출근이 가능한 곳은 2곳뿐이었고 일부는 폐업 사실을 문자 등으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중소거래소의 경영난이 심해진 데다 다음 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앞서 규제를 피해 영업을 포기하는 곳이 늘어난 겁니다. 어차피 돈도 못 버는데 그 나중에 발목 잡힐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좀 폐업을 해가지고 좀 덮자.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결국 피해는 이용자 몫입니다. 그동안의 가상자산 거래가 거의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시행 이전에 폐업을 하게 될 경우에 부재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인지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고 미국 유력 일간지가 보도했는데 이걸 놓고 미국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건데 백악관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워싱턴 김피규 특파원입니다. 그간 비공개 석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뚜렷하게 인지력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3,000 단어가 넘는 장문의 기획 기사입니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만났을 땐 너무 희미하게 이야기해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2월 회동 때는 자신이 추진한 에너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5월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해 만났던 케빈 메카시 당시 하원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나 이해도가 하루하루 달랐다고 떠올렸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대부분 공화당 인사의 입에서 나오자 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He's 81, Donald Trump is 78. They could have been in high school together. So I don't know why the Wall Street Journal needed 3,000 words to regurgitate a story that, the Republicans have been trying to tell up here. 백악관도 공화당 의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그간의 거짓 주장을 반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특검 보고서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평가했고 발을 헛디거나 나라 이름을 헷갈리는 실수가 종종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얼마나 심각한 쟁점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카노사 굴욕을 피하려면 카노사 굴욕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웠었죠. 네. 중세 유럽 시절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교황과 맞대응하다가 결국 파면당하자 교황을 찾아가서 눈밭에서 맨발로 3일 동안 빌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인데 네, 황제가 고개를 숙였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황제보다도 높아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네. 이와 반대되는 사건도 있었죠. 혹시 앵커 아십니까?
아비뇽 유수. 그렇습니다. 아비뇽 유수. 카노사 굴욕, 아비뇽 유수 이렇게 쌍으로 외워야 되죠. 세계사 네. 시간에. 뭐 어쨌든 간에 이 세계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오늘 정치 이슈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여부 연일 관심입니다. 자, 나오게 된다면 바로 이 카노사 굴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싸워야 될 텐데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싸울까 말까 하다가 그냥 카노사의 굴욕 사진, 눈밭의 90도 인사.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카노사의 굴욕 사진이거든요. 네, 방금 화면에서 잠깐 나왔지만 그때 두 사람이 화해하는 장면이었다라고 짚었던 저 화재 장면에서 만났던 장면. 저게 마치 뭐 황제가 교황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았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게 이제 이준석 의원의 이야기죠.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 말이었습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당정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비대위원장 사퇴설까지 나오는 이른바 윤한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 논란 이틀 후에 한 전 비대위원장이 충남 서천시장의 화재 현장을 방문해서 저렇게 기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칼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영하 6.3도였는데 체감온도 영하 11.1도였습니다. 네. 야외에서 15분 동안 기다려서 윤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90도 허리 인사를 하면서 극적으로 봉합이 됐습니다. 네. 자, 이준석 의원 이야기는 바로 이런 장면이 되풀이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한 전 위원장이 결국에는 전당대회에 나오더라도 과연 대통령과 차별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지적이겠네요. 바로 그런 점인데요. 자, 이준석 의원 카노사 굴욕에 대한 비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도 제2차 서천판 카노사 굴욕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는데, 자, 그런데 오늘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 자,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왼쪽입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비슷합니다. 팽팽한데, 자, 대통령의 국정평가를 긍정하는 지지층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른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 더 지지를 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해서 아비뇽 유수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한동훈 전 위원장 본인은 아직까지 가타부타 말이 없잖아요. 지금 나올지 말지는 전당대회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말 나온 김에 자, 역사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당시 후보의 카노사 굴욕 이슈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요? 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캠프 구성을 놓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전망들이 나왔거든요. 네. 실제로 도와달라고 했고 합류했지만 또 한 달 있다가 캠프가 해체되고 결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문제도 이성대 기자가 똑같이 짚었던 거군요. 반복되네요. 네, 다음 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처음엔 하지 못한 말로 잡아봤는데, 자, 오늘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조국 혁신당 대표가 현충원 기념식장에서 저렇게 악수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 이 악수라면서 조국 대표가 민심을 받드십시오라고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네.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멀리 잡혀서 딱히 그 입모양이 정확히 보이진 않거든요.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예. 그래서 당에다 확인해 봤더니 민심을 받드십시오라고 한마디 한 게 맞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두 사람이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때도 마주쳤었는데 이번이 그럼 두 번째네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5년 만에 만남이다 이래서 화제가 됐었죠. 당시 악수하고 별말이 없었는데 당시 이제 조국 대표는 눈으로만 이야기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표정으로 눈으로 말을 했고요. 한 3, 40cm 거리로 매우 과장된 웃음의 표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과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각을 세우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좀 센 척하는데 웃기다. 정말 면전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이 비판 이후에 이제 오늘 만나서 한마디를 한 겁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는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민심을 받드십시오라고 포스터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경복궁 지하에 비밀 공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 안보 회의를 하던 지하 벙커였는데 지금은 9만 점 가까운 조선 왕실 유물을 보관하는 이 지하 창고로 쓰입니다. 최승기 기자가 이 비밀 공간을 보여드립니다. 광화문을 허물어 옮기고 일제가 만든 조선총독부 청사는 1960년대 박정희 정부 때 중앙청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청과 연결해 경복궁 아래에 지하 공간을 만들어 비상벙커로 사용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국립고궁박물관의 보물창고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경복궁 흥례문광장 아래에는
길이 수백 미터에 달하는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이 비밀 통로를 따라 이동하면 경복궁 지하 10여 미터 아래 조선왕조 500년 유물이 보관된 수장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두 합쳐 축구장 절반 크기인 지하 수장고 16곳엔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유물 8만 8천여 점이 보관돼 있습니다. 평소엔 20cm에 달하는 두꺼운 철제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수장고에 가기 전까지 8단계의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합니다. 내부 관리도 철저합니다.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장고 내부의 보관함은 오동나무로 만들었습니다. 250여 년 전 정조가 세자로 책봉될 때 사용했던 어보, 어책이 큰 훼손 없이 보존돼 있습니다. 정조가 직접 쓴 것으로 추정되는 경모궁 현판도 볼 수 있습니다. 부서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물의 안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뒤집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 박물관 개관 당시 3만 6천여 점이었던 유물은 20년이 지나 2배 넘게 늘면서 수장고의 여유 공간 확보를 놓고 고민이 쌓여갑니다. 놓을 공간이 없어 유물을 겹겹이 겹쳐서 보관해야 할 정도입니다. 경복궁 아래 숨어있는 유물만큼이나 비밀의 공간 수장고의 역사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요즘 프로야구에선 선수의 세리머니 혹은 경기에 나서는 태도가 시빗거리로 자주 화두에 오릅니다. 하루 전 하나와 KT는 벤치 클리어링으로 대치했었는데요. 오늘 두 팀의 경기는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경기가 끝났는데 선수들은 다시 그라운드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화난 표정의 황재균이 한화 투수 이름을 부르고 박상원도 여기 맞서면서 대치 상황은 2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경기 도중 이 장면이 발단이 됐습니다. 한화가 10점 차로 앞선 8회, 마운드에 오른 박상원은 아웃 카운트를 잡을 때마다 역동적인 세리머니를 펼쳤는데 KT 덕아웃에선 이게 불편했습니다. 이 때문에 류현진이 온몸으로 사과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내가 얘기할게 이런 제스처고. 일단락됐던 신경전은 경기가 끝나면서 다시 폭발했습니다. 황재균과 장성우 등 KT 선수단은 크게 뒤진 팀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였고 당사자인 박상원은 그저 기쁨을 표현한 거라며 대치한 겁니다. 류현진 등 고참들이 중재하고 김경문 감독도 불미스러운 것에 대해 가르치겠다고 말하며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 오늘 박상원은 KT 라커룸을 방문해 사과했습니다. 올 시즌에도 벤치 클리어링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앞서 롯데 황성빈이 파울 타구를 날린 뒤 천천히 타석에 돌아온 장면도 상대를 자극하는 신경전으로 비춰지며 갈등을 낳았습니다. 삼성 구자욱은 보복하듯 자신의 몸 뒤로 던진 투수의 공에 흥분해 양팀 선수들이 몰려들기까지 했습니다. 물리적 충돌로 전개되지 않는다면 벤치 클리어링 역시 야구의 일부라 불립니다. 갈등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해달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8회 말에 터진 기아 김도영 선수의 동점 홈런 장면입니다. 광주구장이 그야말로 들썩였는데요. 역전과 재역전을 거듭했던 승부에선 기아가 왜 최근 불안한지, 그럼에도 왜 1위인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기아가 1대0으로 앞선 3회, 만원 관중이 들어찬 광주구장엔 탄식이 흘렀습니다. 롯데 박승욱이 친 공은 중견수 소크라테스 키를 넘겼습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공이지만 타구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이게 동점타였습니다.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 소크라테스는 곧바로 교체됐습니다. 하루 전 나성범의 수비 실수로 문책성 교체가 이뤄졌는데 또 반복된 겁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수비, 기아의 현주소를 말해줍니다. 실책이 10개 팀 중 1위를 기록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롯데는 기아의 불안을 파고들었습니다. 손호영의 적시타까지 터지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이후 롯데 손성빈의 홈런까지 나오며 더 달아났습니다. 분위기는 롯데 쪽으로 기우는 듯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끄는 건 기아 김도영이었습니다. 기아가 1대3으로 뒤진 6회 말 볼넷으로 출루해서 2루를 훔쳤고 김선빈은 2점짜리 동점 홈런으로 화답했습니다. 8회 초 롯데가 손호영의 홈런으로 다시 앞서가자 기아 김도영은 곧바로 8회 말 다시 동점 홈런으로 응수했습니다.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테랑 나성범의 2루타가 나왔고 김선빈이 또 한 번의 적시타로 짜릿한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기아는 롯데를 상대로 5연패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불안하던 1위 자리도 지켜냈습니다.
JTBC 정수입니다. 현충일인 오늘도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서울은 어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 오늘은 한낮에 31도를 넘어서면서 어제보다 더 더웠습니다. 더위의 기세는 계속되겠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중부 서해안은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강원 산지와 전북 동부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토요일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저녁 무렵에는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일요일 오전이면 그치겠습니다. 강수 지속 시간은 짧지만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차츰 흐려지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 18도, 대전 16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